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사실 이 책은 동화가 아니죠. 정치 풍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을 동물들에 비유해서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조리한 삶을 계속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지 부조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참 잘 녹여낸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를 비판했던 책이 출간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1944년에 완성이 됐는데 네 번이나 출판 거부를 당했다. 그리고 당시 영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동맹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비판하는 책을 출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왜 많이 읽히느냐? 여전히 사회는 변하지 않았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선전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알고리즘 그래서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의 책은 유토피아 뭐 멋진 신세계 이런 것과 더불어 더 많이 읽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목차는 조지 오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 줄거리, 몇 가지 또 질문과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돼지들은 왜 인간이 되고 싶었는가? 권력은 왜 부패하는가? 왜 언어와 기억을 조작하는가?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가 조지 오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필명이고요.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1903년 6월 25일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영국 식민지 관료였는데 아편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파는 일을 했었죠.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웰은 1살 때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영국으로 왔고 아버지는 인도에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은 하층 상류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웰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돈은 없지만 상류층이었다. 하층 상류층. 그러니까 체면은 유지해야 하는데 돈은 없는 그런 어떤 계급 의식이 오웰의 어떤 책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웰은 또 장학금을 받고 이튼 칼리지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는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이고요.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도 이튼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웰은 이튼에서 좀 불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이나 부자 집안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오웰은 가난한 학생이라고 하는 그 계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웰은 이튼을 졸업한 이후에 대부분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기는 하는데 오웰은 대학에 가지 않고 버마로 갑니다. 그리고 제국 경찰이 됩니다. 5년간 제국 경찰로 일을 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는데 이 버마에서 제국주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 계급을 탄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이 권위주의를 반대하는 성향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식민지의 어떤 통치, 부패,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는지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도 한 소설이 버마 시절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쏘다라는 또 에세이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폭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코끼리를 쏘다 참 제목이 너무나 벌써부터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오웰은 코끼리를 쏩니다. 코끼리를 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백인이 폭군이 되면 그는 자신의 자유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지배자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한 통찰이 우리가 잠시 뒤에 나눌 동물농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27년 오웰은 버마를 떠나서 이제 경찰직을 그만두게 되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파리로 가게 되었는데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접시 닦기로 일을 하면서 하루 17시간의 노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숙자 생활도 하게 됐는데 또 그때 쓴 책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조지 오웰은 이때 처음으로 필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이 창피할까 봐, 그리고 또 이튼 출신이 거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본명으로는 도저히 출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스페인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게 1936년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 16세기에는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국 이렇게 군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과의 전쟁, 패배를 하면서 식민지도 잃고 또 국력도 급격히 나빠졌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 인민전선 그리고 또 국민전선 이 둘 사이에 암살도 일어나게 되고 또 토지개혁 또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특권의 폐지 그러면서 대공황까지 같이 맞물려서 완전히 치안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로코에 있던 프랑코 장군이 반기를 들면서 내전이 시작이 됐고 이 조지 오웰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병들이 스페인으로 가게 되면서 파시즘과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오웰도 이 파시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전쟁에 뛰어들었고 목에 총상을 맞으면서 목소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자들끼리 서로를 배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웰은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고 일부 동료들은 처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트로츠키즘입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과 대항을 해서 스탈린이 예를 들어 우리 농장부터 잘 살자 이 사회주의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트로츠키는 이웃 농장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관료화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물농장에서도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축출되죠. 실제 이 트로츠키는 멕시코로 망명도 했고 또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나중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희생양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을 완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게 되는 거죠. 1949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책 하나가 더 있습니다. 1984인데요. 이 오웰은 이 마지막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나중에 병이 악화되고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데 1984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빅브라더가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이 감시사회입니다. 어느 벽면 하나도 내가 숨을 곳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중사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뉴스피크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감시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옳다고 하는지, 그르다고 하는지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46세에 사망을 하는데 죽기 며칠 전에 이 소니아라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상에 있으면서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누운 채로 결혼 서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니아가 재산을 노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소니아는 오웰이 사망한 후에 정말 많은 유산들을 막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소니아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돈을 소송에 탕진한 뒤에 빈털터리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그 영향을 받은 작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너선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선원 걸리버가 소인국, 대인국, 하늘을 나는 섬, 말들의 나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겪은 그런 모험담을 다루는 소설인데 이 내용도 신랄한 사회 풍자 소설이죠. 영국의 정치나 아니면 과학, 또 인간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 책. 동물농장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오웰이 스위프트에 이렇게 풍자하는 것을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프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 또 잭 런던도 이 오웰에게 영향을 많이 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잭 런던이라고 하면 야성의 부름 또는 영화로는 콜드 오브 와일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웰이 그 영향을 받았던 책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잭 런던이 책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가난을 체험하고 쓴 것, 아마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1984나 동물농장을 읽는 사람들이 당연히 읽게 되는 코스가 사실은 이 멋진 신세계로 넘어가고 유토피아를 다루는 그런 책들로 함께 읽게 되는데요. 네. 세 번째 또 영향을 받은 사람, 뭐 워낙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줄여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을 따져보면 H.G. 웰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주전쟁, 타임머신, SF를 쓴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웰스는 사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꾼다. 하지만 오웰은 웰스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억압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웰스의 유토피아를 뒤집은 디스토피아, 그것이 오웰의 소설들에 반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오웰이 영향을 받은 작가는 올덕스 헉슬리입니다. 이 멋진 신세계로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 멋진 신세계와 1984는 자주 이게 비교가 되는데 헉슬리는 쾌락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그래서 알약을 계속 먹죠. 하지만 오웰은 공포로 인간을 지배한다. 둘 다 틀리지는 않았죠. 이제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러시아 혁명에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에게 혁명을 주장을 하고 그러나 늙었기 때문에 먼저 늙어서 죽게 되는 돼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죠. 이 나폴레옹은 권력욕이 강하고 혁명 이후에 독재자로 군림하고 동물들을 탄압하는 인물입니다. 이 스노우볼은 메이저 영감과 함께 이 혁명을 같이 지도를 했지만 나중에 나폴레옹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고 쫓겨나는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스킬러는 다 지금 현재 말하는 건 돼지들입니다. 스킬러는 나폴레옹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작하고 화려한 언변, 거짓말, 동물들을 세뇌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물들도 좀 살펴보면 복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헌신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배신을 당합니다. 끌려가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복선이 그려지죠. 클로버도 복서의 친구인 말입니다. 모성애가 강하지만 이 변질되는 어떤 현실에 굉장히 의문을 품는 그런 인물이고요. 벤자민은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벤자민은 좀 현실적인 당나귀이고요. 이 몰리는 혁명보다 리본이나 설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인간에게 도망을 치는 말입니다. 모세는 까마귀인데요. 죽으면 사탕수수 산에 간다는 이런 감언이설로 동물들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계속 지적이죠. 그리고 인간들도 나오는데요. 이 존스, 이 원래 동물농장의 주인인 이 존스는 방탕하고 무능하다. 동물혁명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킹필터는 이웃집 농장주죠. 나중엔 나폴레옹과 교류하면서 계속 타협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러시아 혁명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이너 농장,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메이너 농장의 농장주 존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술꾼이고 동물들을 착취하고,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동물들을 헛간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유일한 적이다. 인간을 제거하면 굶주림과 과로의 근본 원인이 사라진다. 그리고 노래를 가르칩니다. 영국의 노래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동물들은 함께 이제 부르고 메이저가 죽고 나서 이 동물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혁명의 불씨가 되어 갑니다. 3개월 후에 혁명이 일어나고 이 존스가 술을 마시고 동물들이 밥을 주지 않자 이제 배고픈 동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존스와 일꾼들을 쫓아내고 농장 이름이 바뀝니다. 메이너 농장에서 메이저 동물농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돼지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똑똑한 동물, 이들이 돼지였었는데 이들은 읽고 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은 이제 2마리의 돼지를 중심으로 동물들의 7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헛간벽에다가 쓰게 됩니다. 2발로 걷는 것은 모두 적이다. 인간이죠. 4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글을 읽지 않는 동물들에게 조금씩 변해져서 완전히 다른 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특히나 돼지들이 이제 앞장서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농장을 키우고 자신만의 어떤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식량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스노볼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니까 나폴레옹이 얘를 이제 몰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추방한 것처럼 나중에 스노볼은 농장에서 도망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결정을 이제 혼자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회의도 폐기하고 또 풍차 건설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노우볼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문이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다 스노우볼이 그랬다. 스노우볼이 훔쳤다. 이제 그러면서 동물들을 이제 감언 이술로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숙청도 시작을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런 장면들이죠. 스탈린의 대숙청처럼 닭들이 이제 달걀을 낳지 않자 이제 식량을 끊어버리고 굶어 죽게 되고 공개 처형이 열리고 반역자로 지목된 동물들은 개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나폴레옹은 개들이 어릴 때 강아지 때부터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중에는 그 개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군사처럼 활동하게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개들이 무서워서라도 이 돼지들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몇 년이 흘러서 동물농장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특히 돼지들은 7계명의 반대로 행동하는데요. 돼지들은 2발로 걷고 옷을 입고 인간처럼 침대에 자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동물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무지한 동물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글을 몰랐고 또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에서는 제가 인물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존스는 차르 니콜라이 2세, 무능한 지배자였고 메이저는 레닌, 마르크스, 혁명 사상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스탈린, 독재자를 의미하고 스노볼은 트로츠키, 추방된 혁명가죠. 그리고 스킬러는 선전부, 거짓말을 담당을 하고 복서는 노동자 계급, 가장 착취를 당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개들은 비밀경찰, 그리고 양들은 맹목적 추종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돼지들은 인간이 되고 싶었을까? 동물들의 반란은 인간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인간은 착취자였고 동물들의 우유도 빼앗고 알도 빼앗고 동물들을 도살을 했죠.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간들은 증오할 만한 그 존재 그 자체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동시에 이 동물들은 인간의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집과
푹신한 침대, 맛있는 음식, 또 일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이런 것들은 증오와 동시에 부러움이 같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원한이라는 뜻인데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증오하지만 그 증오의 본질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것이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가 주인을 미워하면 나중에 노예가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삶의 모델이 주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증오했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행복한 이미지는 이미 농장주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7계명을 만들어서 인간처럼 되지 말자고는 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똑같이 인간처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가 있는데요. 억압받던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73%가 이전 지배자보다 더 억압적으로 변한다. 이 보복 심리 때문이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 권력의 중독성일 수도 있고요. 이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권력을 행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프랑스 혁명, 그죠? 이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세웁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르를 쫓아내고 소비에트를 세웁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차르보다 더 잔인한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은 지배자를 바꿀 뿐 지배 구조는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권력은 어떻게 힘이 되는가? 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기 이전에 초기에 징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혁명 직후 젖소들의 우유가 나왔을 때 이 나폴레옹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까 다른 동물들은 일하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우유가 사라져 있습니다. 돼지들의 여물에 섞여져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사과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좋은 사과는 돼지들이 먼저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들이 건강해야 농장을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동물들은 수긍을 합니다. 작은 특권이 큰 특권으로, 큰 특권이 절대 권력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왜 부패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그램, 스탠퍼드 감옥 실험, 정말 너무나 유명하죠. 실제로 그 실험을 했다가 중단된 사태도 있었고요. 이 밀그램 복종 실험은 1961년 예일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심리학자 밀그램이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학습 실험입니다. 저 방에 있는 학습자가 오답을 말하면 전기 충격을 가해주세요. 사실 학습자는 연기자였고 진짜 전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압이 점점 올라갑니다. 15V, 450V까지. 학습자가 비명을 지르고 그만해 달라고 말을 하지만 실험자가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5%의 참가자가 450V까지 갔고요. 거의 치명적인 수준이죠. 만약에 정말 이것이 전기 볼트였다라고 하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폴란드 연구팀이 동일한 실험을 재현합니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65%가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물농장처럼 나폴레옹이 반역자를 처형하라고 하면 다른 동물들은 지켜보고 나중에는 심지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실험이 또 있습니다. 1971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자 필립 짐바도르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대학생 24명을 모집하고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12명은 교도관 역할을 하고 12명은 죄수 역할을 합니다. 대학에 있는 한 지하실을 감옥처럼 꾸미고 2주 동안 역할극을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6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고 수면 박탈, 벌거벗기기, 굴욕 주기. 하루 만에 죄수 한 명이 정신적으로 무너졌고요. 교도관들은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교도관 역할을 맡자마자 가학적으로 변하게 된, 그래서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 나폴레옹도 처음부터는 독재자가 아니었다. 권력이 그를 독재자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후에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뇌과학자가 권력자들의 뇌를 스캔한 적이 있는데 이 권력자의 뇌는 공감을 담당하는 활동 영역이 43%나 일반인에 비해서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을 파괴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나중에 이 복서가 도살장에 팔려갈 때 나폴레옹은 위스키를 주문합니다. 공간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언어와 기억을 조작하는가? 이 권력자들은 왜 언어를 조작할까요? 왜 역사를 다시 쓸까요? 이 소설에서 스킬러의 역할은 나폴레옹의 대변인입니다. 그의 특기는 검은 것을 하얀색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노볼이 추방된 후에 스킬러가 이제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데요. 이 스노볼은 처음부터 배신자였다. 그는 존의 스파이였다. 이렇게 동물들을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스노볼은 혁명의 영웅이 아니었나?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잖아. 스킬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기억입니다. 스노볼은 도망쳤어요. 오히려 나폴레옹의 동지가 용감하게 싸웠죠. 이 동물들은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반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반복은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짓말도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진실처럼 느껴지죠. MIT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 왜냐하면 자극적이니까, 더 감정적이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서 양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구호를 반복합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그런데 나중에 돼지들이 두 발을 걸으면 구호가 바뀝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양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새 구호를 계속 외쳐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한 동물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돼지들의 강압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지는 계명들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뀌는 것이 조금씩 눈치채지 어렵게 변했기 때문인데요. 오웰은 이러한 주제를 1984에서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뉴스피크, 정부가 만든 새로운 언어인데요. 이 뉴스피크는 단어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복잡한 표현을 없애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없으면 자유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없고, 또 반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반란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없애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죠.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연구자가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열기구를 탄 사진인데 사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참가자들은 그것을 25%나 기억해냈다. 없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연구도 또 여기와 연관이 되죠. 프레이밍 효과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코끼리를 상상합니다. 부정해도 프레임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 선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믿을 수 있는가? 이중사고. 이 오웰이 1984에서 말한 개념인데요. 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믿음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이라고 믿는 것. 예를 들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말이 안 되지만 계속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지부조화를 느끼게 되는데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감이죠. 이 불편감을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신념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바꾸는 거죠. 1951년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동조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에게 선 2개를 보여줍니다. 어느 것이 더 긴가? 어느 것이 명백하게 A가 더 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참가자들은 사실 연기자입니다. 계속 B가 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5%가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을 따라합니다. 명백히 틀린 답인데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 옳다라고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믿게 되는 거죠. 왜? 혼자는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죽는다. 차라리 모순을 받아들이고 살아남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 동물우화에서 벤자민은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농장에서 가장 오래 산 동물이기도 하고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겁니다. 당나귀는 오래 산다. 어느 당나귀도 죽은 당나귀를 본 적이 없다.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내가 해도 뭐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벤자민은 당시 지식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인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외젠 이오네스크의 코뿔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코뿔소가 갑자기 동네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코뿔소다라고 외쳐도 그냥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다가 한 명, 두 명 코뿔소로 변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일반인보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인이 가장 코뿔소로 먼저 변한다는 겁니다. 신념과 행동, 나중에는 신념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나중에 복서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벤자민은 처음으로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렇게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영화 V4 벤테타 200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조지 오웰의 1984를 모티브로 해서 비슷한 감시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다릅니다. 가면을 쓴 혁명가 V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V는 대중을 거리로 불러내고 수천 명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정부를 비판합니다.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침묵을 깨는 것은 용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동물농장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동물농장이 다른 또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도 꽤나 많이 있는데요. 특히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입니다. 관료주의적인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데 서류 하나가 잘못되면서 무고한 사람이 죽습니다. 약간 실존주의와 닮아 있죠. 이 시스템이 오류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스템에 저항하지만 주인공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블랙 코미디 형식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V4 벤테타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블랙미러 시리즈도 디스토피아적인 요소가 많죠. 지금 17 버전까지 올라와 있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정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SNS 평점으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거나 기억을 녹화해서 재생할 수 있다거나 죽은 연인을 대체한다거나 그러니까 오웰이 예언했던 어떤 그런 감시사회 푸코의 감시와 처벌 이런 개념하고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사회를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가 한국 영화이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계층, 공간, 어떤 지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어떤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농장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나름 제가 해석하고 또 이야기를 덧붙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나누면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1번 나폴레옹형. 권력을 추구하고 이상을 말하지만 권력에 중독되는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을 나폴레옹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스킬러형. 권력자의 대변인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큰 그림 봐야지. 직접 손을 더럽히지는 않지만 공범인 스킬러형. 그리고 성실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윗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 착취당하기 쉬운 유형, 복서형. 그리고 벤자민형은 모든 걸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자. 세상이 원래 그래. 내가 뭘 안 해도 바뀌지 않아. 이렇게 냉소적인 어떤 방관자의 벤자민형. 그리고 양형. 양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구호만 외치죠. 누가 시키면 반대로도 외치고. 가장 무서운 독재자에게는 가장 유용한, 쓸모있는 그런 동물이죠.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고 성실하지만 가장 착취당한 3번과 4번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억압받던 위치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달라질까? 르상티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당신은 어떤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심어놓은 프레임은 없는가? 내가 진짜 보고 있는 세상이 나의 프레임인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고 3번째는 당신은 어떤 거짓말에 침묵하고 있는가? 그 침묵은 동조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이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양심과 나의 사회와 나의 다음 세대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선택이 정말 잘 된 선택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바벨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